두 기업이 디바이스 판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삼성과 애플의 피 터지는 특허 전쟁 속에서 큰 이득을 본 업체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재미있는 부분이 사실 이 시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군사적인 전쟁의 관계가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AI 전쟁의 판도가 확 뒤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야의 쩐의 전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군사적인 전쟁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주도권을 놓고 기업과 국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전쟁사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승병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기업 간의 전쟁을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연구소에 이제 오래 재직하셨는데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업 간의 전쟁은 실제 군사적인 전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국가 간에 이런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군사적인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였지만은 이제는 그 기업 간의 경제적인 전쟁이 그거 못지않게 이미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삶에 훨씬 많이 직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본이라든가 리소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결과 자체의 영향력도 지금은 경제적인 전쟁이 훨씬 커진 그런 시대가 됐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정말 인공지능에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냐 이런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딱 떠오르는 게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전쟁에서 핵심 주역들은 빅테크들, 특히 뭐 그 중에서도 우리가 MS, 구글, 거기에 뭐 메타가 요즘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그거에 또 뒤질세라 요즘 아마존과 애플도 엄청나게 이 리소스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이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뭐 우리 잘 아시는 배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막 한국 기업들도 보자면은 역시 대표 기업들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뭐 아니면 뭐 SKT, KT 같은 기업들. 근데 역시 SDS를 빼놓을 수 없죠. SDS까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AI 전쟁에 적극 참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좀 화낼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예, 저희 SDS야말로 정말 이 떠오르는 선두 기업에 떠오르는 정말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그런 인공지능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크 기업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의 그런 모바일 판매를 놓고 벌였던 뭐 주도권 전쟁이 딱 기억이 나거든요. 이 두 기업이 보면은 디바이스 판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최 박사님이 이제 경제연구소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타이반 자이반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 참 아련하네요. 지금 AI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진짜 이 디바이스의 주도권을 놓은 이 플랫폼 경쟁이 어마어마했었죠. 제가 따지고 보면 입사한 게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세계 모바일 폰 시장의 강자는 뭐니 해도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가 그 당시 글로벌 점유율이 한 40% 이상이었고 뭐 신흥국이나 그런 데서는 거의 70% 이상이었으니까 정말 그땐 절대 강자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었는데 2007년에 거기에 균열을 내는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07년 1월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아이폰 3G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3GS가 나오면서 입소문이 쫙 나고 이거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물건이 나왔다. 이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진짜 판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막 이 다른 업체들도 이 아이폰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막 이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 3월 달이었나요? 드디어 안드로이드 그렇습니다. 기반의 맞아요. 갤럭시 S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능이 조금 이렇게 처지는 부분도 있지만 곧이어서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플랫폼의 강자, 선두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애플의 iOS와 쟁쟁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허 전쟁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삼성 갤럭시 S가 나오니까 그 당시 애플에서 특히 스티브 잡스 생전에 이거 뭐야 이 갤럭시 나왔는데 우리 아이폰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갖고
이거 우리 특허를 갖다가 침해한 거다, 우리 베낀 거다 라고 하면서 그때 2011년부터 소송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무슨 소리야, 너네가 그러면 우리 특허 침해한 건 없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맞소송전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뭐 독일 이런 쪽으로 소송전이 확대되면서 진짜 치열하게 양쪽에 공방전이 벌어졌었고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8년에 최종 합의는 아직도 뭐 다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에 뭐 양쪽에서 몇천억 원 정도의 그 합의금이 오고 가는 정도로 매조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거기서 뭐 돈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돈이 얼마가 오고 가느냐가 크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 당시 얘기가 되던 게 뭐 삼성이 지불한 합의금보다 사실 양사가 로펌에게 지불한 돈,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액수보다도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야,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기술 주도권 경쟁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구나. 플레이어를 각인시키는 이벤트고, 우리가 이게 참 단순해 보이는 기기지만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지적자산이 집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삼성과 애플의 피 터지는 특허 전쟁 속에서 큰 이득을 본 업체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이게 바로 여러 반도체 업체들이었죠. 물론 거긴 삼성전자 또 반도체 부문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조 박사님, 저희 아이폰 1세대 나왔을 때 그때 AP로 삼성 칩 쓰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알고 계시는군요. 그 치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책도 그 치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애플이 먼저 손 내밀었던 거는 인텔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인텔이 그 개인용 컴퓨터 시장과 대형 서버 시장을 그 MS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주 거의 석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단말기에서 그렇게 큰 수요가 일어날 줄 모르고 되게 실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PC에서 모바일로 반도체 수요가 확 전환되는 그 대전환기였다는 걸 인텔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삼성이 잡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전직 삼성 사장이 쓰신 빅 컨버세이션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마크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삼성이 애플과 그 당시에는 애플이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시장을 삼성이 가지고 오는 치보의 시작이었죠. 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아이폰 처음 1세대부터 아이폰 3 GS까지는 아예 우리 삼성의 AP를 그냥 썼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아이폰 4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폰 4에 이 애플의 이름이 다 박힌 독자 모바일 AP인 A4가 그때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A4도 우리 삼성이 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삼성이 생산을 많이 담당할 정도로 양사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었죠. 근데 이 갤럭시 S가 나오는 시기부터 특허 소송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양사 간의 관계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나온 게 아이폰 6였는데요. 그때 들어간 AP가 애플의 A8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A8부터는 그동안에 이 양사 간의 틀어진 감정 때문에 아예 이 위탁 생산하는 물량도 삼성이 아닌 다른 파운더리 업체, 바로 TSMC에 주로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큰 이득을 본 업체가 바로 이 TSMC였죠.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 2010년대까지만 해도 TSMC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진짜 맞아요.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숨은 강자야 뭐 이런 얘기 나왔었지, 그전에는 그렇게 위상이 크지가 않았는데 이때부터 애플의 이 막대한 모바일 칩 수요를 쫙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TSMC가 정말 반도체 업계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최 박사님 아주 지난 10년 동안에 그 모바일과 반도체 기업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업 간의 인공지능의 서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다 연관이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지금 AI 반도체 전쟁까지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처음에는 이 하드웨어와 그다음 반도체 칩의 전쟁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바일 기기가 인공지능 서비스도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경쟁이 치열할 때 드디어 이 양사가 인공지능 AI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 모바일에 탑재해서
출시하게 되죠. 그렇죠. 그 자존심 싸움이 막 그런 서비스 경쟁까지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아마 2007년인가요? 애플의 시리?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재미있는 부분이 사실 이 시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또 군사적인 전쟁의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전쟁이군요. 네, 역시 많은 기술 혁신은 이제 군사 기술에서 시작된 게 많은데 이 시리도 원래 개발하기 시작한 거는 미 국방부였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에 보면은 고등 군사기술연구소 다르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 인터넷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다르파에서 추진한 프로젝트가 칼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칼로가 라틴어로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바로 전장에서 활동하는 군인의 심부름꾼을 만들자. AI로 된 심부름꾼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편에서 다뤘던 그 전장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장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 군인이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 적들은 사방도처에서 튀어나오고 무기 체계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너무 힘드니 이런 걸 사람을 도와서 자동적으로 뭔가 쫙 이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다르파에서 선구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르파가 AI 어시스턴트도 맞습니다. 최초로 연구를 했던 거군요. 네, 원래 이 다르파에서는 당연히 이걸 군용으로 실용화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미치니까 결국에 채택이 딱 거부가 됐고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책임자가 나와갖고 차린 게 바로 시리였죠. 그래서 이게 2011년 아이폰 4S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네. 삼성 갤럭시 S3에 나온 게 S-보이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이제 빅스비가 된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 SDS도 훌륭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네. 대단히 성능이 뛰어난 우리 그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을 도와주는 훌륭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언제 나온 건가요? 그거는 올해 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네,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이제 선보이셨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애플의 시리와 삼성의 S보이스가 나온 다음에 다른 빅테크들도 여러 가지 AI 음성 비서를 갖다가 내놓게 되죠. 대표적인 게 2014년에 아마존에서 내놓은 에코가 있죠. 에코가 나오고 MS도 질 수 없다. 그래서 코타나를 내놓게 되고 또 2017년에는 뭐 한층 더 발전된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에 진짜 이 AI 음성 비서 서비스가 진짜 기술의 미래다라고 한창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금방 이 열기가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 새로운 AI 그 음성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막 대서특필되고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술이나 성능이 아직까지 지금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AI 기술이 그때는 한창 얘기는 있었지만은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생각만 해봐도 뭐 음성인식 수준도 꽤 높다고 했었지만은 사실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컨텍스트를 알아듣는 수준이 한참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가 역시 꿈 같은 얘기구나. 이건 앞으로도 한 20년은 더 있어야 될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근데 또 갑자기 일대 사건이 벌어졌죠. 뭔가요? 네, 바로 거대 언어 모델과 이 생성형 AI가 짜잔 등장하면서 또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빅테크 기업의 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바일과 또 AI 음성 비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완전히 인공지능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버렸죠. 그렇죠. 지금 뭐 초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AI 전쟁의 판도가 확 뒤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장악부터가 지금 난립니다. 저희가 뭐 엔비디아 GPU 얘기할 때 이 GPU 쟁탈전이 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런 3대장 아까 말씀드린 MS와 MS 오픈 AI 진영과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가 이 전쟁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마존, 애플도 칩을 갖겠다고 난리고 거기에 또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까지 테슬라도 사실은 빅테크라 보기는 약간 애매한데 아무래도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되려면은 훨씬 더 성능 좋은 AI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이걸
학습 연산시킬 수 있는 더 우리도 GPU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작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우리 GPU 10,000개 살 거다라고 해서 또 깜짝 놀랐었는데 올해는 그게 한참 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85,000개가 필요하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금액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GPU 하나가 H100 뭐 이런 것들이 개당 몇 천만 원씩 하니까 몇만 개를 이걸 살려면은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빅테크 이외의 기업들까지 이런 조 단위의 돈을 펑펑펑 쓰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분야의 쩐의 전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성능 높이는 경쟁, 이것도 너무 관건입니다. 저희가 뭐 챗 GPT 3.5, 4.0 나온 것도 충격이었지만은 거기서 혁신이 그치지 않고 역시 또 우리의 AI 전통적인 강자는 구글이었지 않습니까? 구글도 질세라 막 내놓았는데 성능이 못 미쳐갖고 굉장히 스타일 구겼다가 또 최근에는 제미나이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미나이가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 추론 분야에 막 수학 문제 풀고 하는 거 보면은 또 굉장히 대단하고 또 이게 거기서 그럼 이제 양자구도 흐르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젠 또 그동안 좀 뜸했었던 메타가 최근에는 라마라는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여기 또 크게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뭐 그 밖에도 오픈 AI 퇴사자들이 만든 앤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도 이 챗GPT 못지않은 성능 내놓는 거 보면은 진짜 지금이 AI의 새로운 춘추전국 시대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의 인공지능을 놓고 다투는 그런 주도권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는 여기에 어떤 지원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국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국 빅테크들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국가의 R&D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퍼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웬만한 국가의 기업들은 이거에 맞상대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팀을 이뤄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만 해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막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가가 많이 여기에 개입을 해갖고 몰래 이런 AI 칩들을 수입하는 것들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국가가 담당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런 AI가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인력 수급이 원활히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여러 학계의 R&D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국가가 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책, 그리고 법률,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당장 이것이 정정당당한 기술 경쟁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패권 전쟁은 여러모로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해서 상대 국가의 경쟁 기업들을 눌러줘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 우리의 전략 자산, 전략 기술을 갖다가 적성 국가에 유출되는 걸 막고자 엔비디아 칩 수출을 통제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을 통해서 이 경쟁 기업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명분, 우리 데이터 주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유출을 막아줘야지 경쟁 기업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더 좋은 모델 만드는 걸 막는 등 이렇게 다양한 개입이 또 가능하죠. 예, 오늘은 그 기업들 간의 그 AI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그 국가가 어떻게 또 개입해서 어떤 규제와 정책을 가지고 이런 전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통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편까지도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